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안녕하세요. 벌써 회계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회계 구성요소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다양한 계정 과목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 요소들을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배우느냐? 바로 재무상태표와 가장 또 회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졸립죠? 벌써 4월 말이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다 같이 만나서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좀만 더 참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손익계산서, 그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손익계산서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손익계산서란 우리가 배웠다시피 차변 왼쪽이었죠. 그리고 대변 오른쪽이죠. 이 두 가지에는 수익을 기재하여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을 기재하게 돼요. 이렇게 기재를 하여서 일정 기간이라는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기업의 경영 성과. 이것까지 이 중요 키포인트,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한번 볼게요. 중요한 키워드에서 수익과 비용, 일정 기간, 경영 성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무상태표를 떠올려 볼까요? 거기에서 키워드는 자산, 부채, 자본, 일정 시점,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상태. 이게 키워드였다면 오늘은 수익과 비용과 일정 기간과 경영성과, 이 네 가지가 키포인트고요. 이 네 가지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의 의미를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특히 이 네 가지를 꼭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각종 회계시험, FAT, 전산회계, 그리고 기업회계, 전산회계 운용사, 이 이외에도 다양한 회계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딸만한 것들은 이것들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의미, 비용에 대한 의미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이 손익계산서라는 자체적인 의미도 꼭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선은 손익계산서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지난번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변에 뭐가 들어왔었어요? 자산이 들어왔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차변에? 비용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밑에 당기손실이라는 게 있네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값은 항상 같아야 된다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변에 비용이 더 많이 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그 비용에 대한 값을 다 충당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기순손실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 대변에 쓰여지게 되면서 비용의 값과 수익의 값을 전체적으로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반대적인 의미도 한번 볼게요. 비용이 수익보다 이번엔 적었어요. 그럴 때는 이 비용 쪽에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적히게 되겠죠. 한마디로 수익이 많았어요, 비용보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해당 금액은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으로 수익에 대한 값을 전체적으로 대체를 시켜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등식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당기 순손익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그쵸? 당기 순이익. 수익이 비용보다 작았어요. 당기순 손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 손익이란 결국엔 무엇일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당기순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단기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라는 걸 기억하고 있나요? 단기라는 건 뭐였어요? 바로 이번 연도 회계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정기, 단기, 차기. 정기는 이전 회계년도, 단기는 이번 회계년도, 차기는 다음 회계년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기 순손익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번 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 또는 손실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미가 쌤이 방금 이야기한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쓴 돈, 한마디로 비용이라는 게 이제 벌어들인 돈 수익보다 많아요. 많다라면은 비용이 수익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마디로 비용보다 많다라면은 당연히 이익이 생기겠죠. 왜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쓴 돈보다 내가 벌어들인 한 달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더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이 많이 남죠. 자금이라는 게 많이 남습니다. 그거를 이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생기면은 그거를 단기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순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쓴 돈, 한마디로 비용이 벌어들인 돈 수익보다 많아졌어요. 그렇다면은 쓴 돈이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한마디로 그거를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번 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수한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순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겠죠. 우선 먼저 수익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용역이라고 하면은 노동을 제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용역을 노동을 제공했어요. 그러면은 알바비를 받죠? 여러분이 알바의 대가로 알바비를 받습니다. 또는 내가 뭔가를 판매했어요. 중고나라에 뭔가를 판매를 했네요. 그렇다면 수익이라는 돈이 생겼죠? 한마디로 그것도 자산이 생겼네요. 이런 것들을 수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거둘 숫자에다가 더할 익자, 뭔가를 거둘 것을 더한다. 이렇게 의미를 해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다면 수익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또 많이 나왔죠? 한번 볼까요? 우선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상품을 판매했어요. 한마디로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실현된 금액, 우리가 상품을 팔면서 받은 돈, 그런 것들은 상품 매출이다 라고 의미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계정 과목 자체는 상품을 매출한 것, 그것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수익이란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또는 뭔가를 제공을 하면서 적금, 예금 등을 들어놨더니만 그거에 대한 이자로 받은 금액을 이자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건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다음, 임대료. 임대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건물 또는 토지들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을 임대료라고 합니다. 내가 임대를 해준 거예요. 내가 임대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준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을 임대료다라고 하고요. 이거의 반대 대가인 한마디로 내가 임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불을 해야죠. 그거는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좀 이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건 뭐냐? 단기매매 증권 우리가 배웠네요. 자산에서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판매할 증권이다. 유가 증권이다 라고 했는데 평가이익이라고 하면 그 증권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평가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12월 31일 날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익이 생겼느냐, 손실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한마디로 그 증권을 처분을 했는데 우리가 산 돈보다 비싸게 팔았네요. 그러다 보면 이익이 생기겠죠. 이럴 때 처분하면서 이익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것을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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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대부분 유형자산, 무슨 자산 막 이런 자산들이 있어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내가 뭔가 상품을 처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재고자산, 처분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자산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들이 등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자산이 받았어요. 증여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 증여, 증 해가지고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긴 이익. 한마디로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자산이 생겨났네요. 무상으로 받았을 때 생기는 이익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채무 면제 이익. 한마디로 내가 채무, 부채라는 걸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의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 너 빚 안 갚아도 돼. 면제를 받았네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공짜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갚아야 되는 게 없어졌어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 만든 게 이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는 겁니다. 채무를 면제받아서 생기는 이익, 이거를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자비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금액적으로 우리가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소액인 것, 이건 주로 언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내가 재무상태표를 계산을 해보고 뭘 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돈이 추가적으로 있었네요. 근데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말에 이 잡이익이라는 것으로 잠시 대체를 해놓게 되고 원인을 찾게 되면은 그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잡다한 수익,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수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의미부터 봐야죠.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에요. 이번에는 아까 수익이 의미가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자산이 들어오거나 이거는 자산에 나가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불을 하게 된 거다, 내가 쓰게 된 거다 라고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보면 쓸비, 쓸용 둘 다 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결과적으로 의미는 내가 쓴 돈, 우리 기업에서 쓴 돈 이렇게 떠올리시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 계정 과목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종류 한번 볼게요. 아이고 많아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더 있어요. 그래도 한번 맨 처음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매출 원가. 이건 뭐냐? 우리가 매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상품을 사는데 쓴 원가는 얼마냐? 한마디로 우리가 상품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상품 판매하기 전에 쓰게 된 그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비용에 해당이 된다. 급여. 급여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 급여는 쓰게 된 돈이죠. 한마디로 급여는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급여는 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쓰게 된 돈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썼느냐? 복지를 위해서.
그렇죠? 회식이라던가 또는 추가적인 상여금이라던가 또는 숙직비라던가 또는 경조사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복리후생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쌤이 여기다 안 썼는데 또 한번 봐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접대비. 분명히 계정과목표 쌤이 나와준 데는 있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또는 다른 회사 이런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뭔가 경조사비를 줬거나 또는 회식을 하면서 사용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접대비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차이, 복리후생과 접대비의 차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여비교통비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회사 직원이요 출장을 가는데 쓴 돈 또는 교통비로 쓴 돈 이런 것들을 여비교통비다. 한마디로 출장을 가면서 기름을 쓰거나 뭐 다양한 출장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여비교통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통신비.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서 뭐 상대방 회사 전화를 하면서 사용된 요금들 또는 우편을 받으면서 사용된 요금, 우편을 보내면서 사용된 요금,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신비로 하나로 묶게 되는 겁니다. 다음, 수도 광열비는 뭐냐? 수도, 물, 광열, 전기. 한마디로 물과 전기비, 수도세와 전기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도요금, 전기료, 난방가스요금 등 이런 다양한 우리가 쓰게 되는 수도, 그 다음에 전기에 관련된 것들, 가스에 관련된 것들을 수도 강열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금과 공과라는 건 뭐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들,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일반 협회비,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과 공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 아까 말했죠. 이건 지급임차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임차료의 의미는 임대료와 반대로 우리가 임차를 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서 건물을 빌렸어요. 그거에 대한 임차료를 제공하는 것, 그거를 임차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차량 유지비, 한마디로 이건 뭐냐?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기름값, 주차하는 데 드는 주차비, 차량을 수리하는 차량 수리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차량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모품비. 이거는 뭐냐면요, 자산에서 배웠던 비품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마디로 비품은 비품인데 소모성이 있는 겁니다. 비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할 물건들을 비품이라고 했다라면 소모품은 소모성으로 가지고 있는 비품을 구입할 때 한마디로 포스트잇, 펜, 사무용품들 이런 것들을 소모품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교육훈련비는 우리 회사 직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 한마디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교육훈련비다라고 하고요. 도서인쇄비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구입을 했어요. 또는 인쇄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도서인쇄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비용,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의 대가를 지불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수수료, 추가적으로 드는 수수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볼게요. 접대비, 아까 나왔죠? 거래처 직원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것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비용, 그것을 운반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보험료는 우리가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보험을 들겠죠? 왜냐? 그게 무너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우리 돈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험을 들어두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선비, 이거는 판매 또는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비품 등을 수선했을 때 한마디로 추가적인 에어컨 설치를 했다거나 이거는 자산으로 넘어가고요. 추가적인 에어컨 설치가 아니라
우리가 깨진 창문을 다시 고쳤어요. 이런 것들을 수선했다고 하죠. 수선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연구비, 개발비랑 헷갈릴 수 있는데 쌤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건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연구는 해야 되겠죠.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라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미래적 경제적 효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 그럴 때는 연구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광고 선전비, 우리가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되는 비용 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 비용, 좀 전에도 수익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했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자를 내면서 발생한 비용, 이것들을 이자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과 평가 손실, 그쵸?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처분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한마디로 우리가 매출채권이라는 거 뭐랑 뭐가 있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처분했는데 이거 은행에 넘겨줬는데 수수료 떼갈게요. 그랬을 때 처분하면서 우리가 못 받은 금액이 있죠. 그런 것들을 처분 손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가 손실, 처분 손실, XX 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수익하고 다르게 이것 또한 평가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어요. 처분을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들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기부금. 한마디로 기부라는 게 뭐예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준 돈이죠. 한마디로 이것도 대가성이 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한마디로 우리가 자산을 건물을 그냥 기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부금이 되겠죠. 그 받은 사람은 자산 수증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한마디로 직접 창고로 들어가서 이건 몇 개 있네 몇 개 있네 이걸 평가를 했는데 수량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수량보다 부족하네요 실제로. 그럴 경우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해손실 같은 경우에는 태풍, 홍수, 다양한 화재 이런 등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손실 등 이런 것들을 재해손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잡손실 같은 경우에는요, 잡이익과 반대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계산을 했더니만 기말에 우리가 생각한 금액보다 없어요. 근데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대체로 써놓는 계정 과목이 잡손실이다, 잡다한 손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법인세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회계 기간 동안 대략 1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도 여기도 쌤이 안 고쳤어요. 우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잠깐 한번 볼게요. 혹시 비용의 종류는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 찾았나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그렇다면은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찾아보도록 합니다. 찾아봤나요? 왜 두 개는 의미가 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계정 과목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산이란 의미부터 떠올려 봐야 돼요. 자산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래에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될 때예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쓴 돈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돈을 썼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비용은 쓴 돈, 자산은 경제적 이익을 미래에 줄 것,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되고요.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 단계가 끝나고 이제 이거는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이라는 개발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나요? 너무 쉽죠? 네, 개발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므로 자산, 연구비는 그냥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형성평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수익과 비용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오늘 내용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래요.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했어요? 그쵸,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매출액, 이건 뭐가 될까요? 그쵸, 우리가 매출을 내버렸어요. 수익이 됩니다. 매출 원가, 아까 배웠던 거네요. 우리가 그 상품을 구매한 원가, 비용이 되겠네요. 직원급여, 우리가 쓴 비용이 되네요. 다음, 이자 비용,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용이 되겠네요. 접대비,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거래처 직원한테, 그쵸, 비용.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주면 된다. 근데 수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1000만 원이란 금액에서 나머지 500, 150, 10, 20을 빼주면은 그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빼볼까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은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쵸? 여기서 직원급여를 줬으니까 150만 원을 빼게 되면은 350만 원이 남았네요. 여기서 이자 비용 10만 원을 빼게 되니까 340만 원이 남고요. 여기서 접대비 20만 원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320만 원. 이게 1번의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 계정값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산회계라는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죠? 이렇게 회계 자격증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래요. 경영성과. 일정 기간. 4가지 중에 2가지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뭐예요? 답은? 그쵸, 손익계산서죠. 재무상태표는 뭐였어요? 그쵸,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였죠. 그 다음에 분기점과 시산표는 추후에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대요. 받은 건가? 그러면은 자산수익이 내가 준 건가? 기부금 2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무상으로 지급을 했대요. 내가 줬으면은 딱 봐도 기부금 바로 떠올려 주셔야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그쵸? 이게 전부 다 전산회계, 기업회계, FAT 등에서 출제되는 실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격증에. 여러분 쌤이 왜 계정 과목표를 기억을 하라고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의미를 볼게요. 접대비, 거래처 직원에게 우리가 무언가 경조사비, 회식비 등을 제공한 거죠. 통신비, 인터넷, 전화료 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용. 너무 쉽죠? 의미들. 그쵸? 여러분들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기업의 경영 성과. 이거는 뭘 말해요? 손익계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 과목은 한마디로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매출 환입,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을 하는 거니까 수익이지 않을까요? 그쵸? 개발비, 좀 전에 연구비랑 개발비 기억이 나요. 그쵸? 그렇다면은 개발비는 뭐예요? 자산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에 해당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발비가 아니라 뭐가 들어왔으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연구비가 들어왔다라면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었겠죠? 접대비, 매입 할인, 그쵸? 이런 것들도 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형성평가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괜찮았나요? 어려웠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렵죠? 그래도 조금씩 적응돼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풀어준 문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구나, 이건 내가 모르니까 쌤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꼭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수행평가와 나중에 중간고사에 출제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학하는 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